늙은이가 경비원 주제에 건방지게 어디서 길을 막아? 백화점 한복판에서 명품백을 든 여자가 이른이 넘은 경비원 할아버지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남편이 백화점 부장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롱하고 있는 그 늙은 경비원의 정체가 자기 남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정확히 20분 뒤 백화점 정문 앞에 검은 세단 5대가 줄지어 멈춰섰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이 여자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백화점 정문은 쇼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 누가 봐도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박용수, 72살. 이 백화점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올해로 3년째였어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를 손님들은 대부분 좋아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친절한 안내까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백화점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쇼핑백 4개를 양손에 나눠든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른 40대 중반의 여자, 한소라였습니다. 이 백화점 사업부 부장의 부인이라는 타이틀을 마치 왕관처럼 쓰고 다니는 인물이었죠. 한소라가 정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박용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쇼핑백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거기 경비원, 이거 내 차까지 들고 와. 박용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는 안내와 보안 업무 담당이라 짐 운반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소라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자기 말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했어, 지금? 늙은이가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내 말을 거절해.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가던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박용수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한소라의 화를 더 끌어올렸는지 그녀가 성큼 다가와 박용수의 경비 모자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모자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죠. 몇몇 고객이 인상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야? 어르신한테 왜 저래? 하지만 한소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박용수를 내려다봤어요. 이 나이 먹도록 경비원이나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박용수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모자를 주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거슬렸는지 한소라가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였습니다. 그때 부매니저 김준혁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사모님, 잠시만요. 제가 쇼핑백 들어드리겠습니다. 닥쳐. 내가 너한테 말했어. 이 늙은이한테 말하고 있잖아. 김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소라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야. 정문 경비원 있잖아. 그 늙은이. 오늘 안으로 잘라. 당장. 전화를 끄는 한소라가 박용수를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잔인함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올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한소라의 남편과 한소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50년 전 베트남. 정글 한가운데서
총성이 끊이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22살의 박용수는 피범벅이 된 전우를 등에 업고 진흙탕을 기어가고 있었죠. 등 위에 전우는 왼쪽 다리에 파편이 박혀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형님, 저 여기 놓고 가세요. 형님까지 죽습니다. 21살의 강태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용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한 발짝씩 전진했죠. 닥쳐. 입 다물고 피나 맞고 있어. 그날 밤 박용수는 400m를 기어서 강태호를 아군 진지까지 데려왔습니다. 군의관이 10분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했죠. 강태호는 병상에서 박용수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형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강태호는 제대 후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성진그룹을 일궈냈어요. 자산 8조 원, 계열사 23개의 거대 재벌이 된 거죠. 반면 박용수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 은퇴한 뒤 조용히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종로의 허름한 국밥집,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30년째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형님, 이제 그만 쉬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강태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8조 원짜리 재벌 회장이 경비원 앞에서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올리는 모습이었죠. 됐어, 태호야. 움직여야 안 아프거든.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굳어. 박용수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강태호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강권하지 않았어요. 형이 싫다면 따르는 게 동생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매달 몰래 박용수의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뒀지만 박용수는 한 번도 그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모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고 있었죠. 두 노인 사이에 흐르는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죽을 뻔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었어요. 강태호에게 박용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박용수에게 강태호는 늘 걱정되는 막내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한소라가 모자를 바닥에 내던진 그 경비원 할아버지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의 관계는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백화점 부장의 부인인 한소라는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용수는 어제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정문에 서서 고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유니폼에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깨끗이 닦아낸 흔적이 역력했죠. 그런데 오전 11시쯤 한소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이번에는 친구 2명까지 데리고 왔죠. 마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무대를 만들려는 듯한 행보였습니다. 한소라가 1층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오다가 박용수를 발견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제 자신이 해고를 지시한 경비원이 아직 서 있다는 사실이 기분을 거슬리게 한 거죠. 어머, 아직도 여기 있네. 어제 잘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 안 받았나 봐. 한소라가 친구들을 향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죠. 박용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묵묵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무반응이 한소라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 거예요. 한소라가 커피 컵을 들고 박용수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르신이 나이 값을 해야지. 어제 내가 한 말 벌써 까먹었어. 박용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객님, 저는 오늘도 제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순간 한소라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커피컵을 기울여 남은 커피를 박용수의 유니폼 위에 쏟아부은 거예요. 차가운 얼음과 갈색 액체가 경비복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 몇 명이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내뱉었죠. 이걸 닦아?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치워.
박용수의 유니폼이 갈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커피가 흘러내리는 자신의 가슴팍을 잠시 내려다봤을 뿐이었죠. 그때 부매니저 김준혁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는데요. 한소라의 눈이 칼날처럼 변했어요. 부장 부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이름이 뭐야? 김준혁이지. 오늘 안으로 인사팀에 연락할 테니까 각오해. 김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7년을 일한 직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싼 거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소라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그 늙은 경비원 아직 안 잘렸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오늘 처리해. 전화를 끊은 한소라가 친구들에게 돌아서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준 것처럼요. 새 여자가 웃으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뒷모습을 박용수는 젖은 유니폼 채로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꾹 다물고 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참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였거든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용수가 평소처럼 백화점에 출근하려는데 경비실 앞에서 담당 매니저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르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중년 남자가 72살 노인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경비실 안에서 매니저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부로 근무 정지라고요. 박용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봐왔던 그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죠. 알겠네.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항의도 억울함의 토로도 없었어요. 박용수는 담담하게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여분의 유니폼 한 벌, 손때 묻은 보온병, 그리고 낡은 지갑. 그게 3년 동안 이 사물함에 쌓인 전부였죠. 매니저가 고개를 숙인 채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준혁이 매니저를 붙잡았습니다. 매니저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뭘 잘못했다고요. 나도 안다, 준혁아. 근데 부장 지시인데 내가 어쩌겠어. 김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 백화점에서 부장의 말은 곧 법이었거든요. 더구나 부장 부인의 요구까지 합쳐지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박용수가 경비복을 단정하게 접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요. 마치 내일 다시 입을 것처럼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물함 안쪽에 붙어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뗐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이었죠.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6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박용수가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전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사진을 지갑에 넣고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박용수가 경비실 문을 나섰습니다. 3년을 지킨 자리를 떠나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백화점 직원 몇 명이 소식을 듣고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용수에게 인사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죠. 직원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박용수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년 동안 수만 번 서 있었던 그 자리를 지나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 정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죠. 뒤에서 김준혁이 입술을 깨물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맞는 건가 혼자 되뇌면서요. 박용수가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소라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한소라가 짐을 챙기고 있는 박용수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어머, 드디어 짐 싸는 거야.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박용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소라를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가방 옆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대리석 위에 펼쳐졌죠.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박용수가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소라의 구두가 먼저 그 사진 위를 밟았어요. 또각또각 걸어오다가 정확히 사진 위에서 멈춘 겁니다. 이게 뭐야? 한소라가 구두 밑에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거지 같은 사진이네. 이런 걸 보물처럼 들고 다녀. 박용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년간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에 처음으로 불꽃이 일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전우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전우들의 영혼까지 밟히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발 치워주십시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한소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늙은 경비원이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했어, 지금? 잘리는 주제에 어디서 반말이야. 발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박용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한소라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웃기네, 정말. 한소라가 사진 위에서 구두를 비틀었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을 향해 돌아서며 웃었죠. 가자,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세 여자가 킬킬거리며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용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구겨진 사진을 주었어요.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전우들의 웃는 얼굴 위로요. 박용수의 거칠어진 손가락이 사진의 구김을 조심스럽게 펴고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진을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박용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정문을 향해 걸었죠. 등이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선 박용수가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후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태호였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연락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전화를 건 거예요. 박용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호야. 형님, 이번 달은 제가 형님 계신 대로 가겠습니다. 백화점 근처에서 뵐까요? 박용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짧은 침묵 끝에 박용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그만뒀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강태호의 숨소리만 미세하게 들려왔어요. 박용수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화나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50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형님, 그만두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강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재벌 회장으로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바뀐 거죠. 박용수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안 맞아서 나왔어. 하지만 강태호는 50년 지기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형이 별거 아니라고 말할 때가 가장 큰일인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더구나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형님,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용수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한테 괜히 걱정을 끼쳤다 싶었거든요. 정확히 20분 뒤였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 도로에 검은 세단 5대가 줄지어 멈춰 섰어요. 뒤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도로 양쪽에 도열했습니다. 경호원이었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안에서도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차량 행렬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저거 뭐야, 무슨 행사야? 차 번호 봐, 법인 차량이야. 어디 대기업 아니야? 김준혁이 정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은발에 노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단정한 차림이었죠.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그 노신사가 경호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정문이 아니라 그 옆 벤치를 향해서요. 거기에 낡은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는 경비원 차림의 노인을 향해서요. 백화점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노신사가 벤치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 10명이 3미터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있던 박용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야, 이 난리를 치고 오면 어떡해. 박용수가 손을 내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노신사 강태호는 대답 대신 박용수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 완벽한 인사였습니다. 8조 원짜리 재벌 그룹의 총수가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에게 허리를 꺾은 겁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백화점 유리문 안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 장면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김준혁이었어요. 저분 성진그룹 강태호 회장님이잖아. 김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진그룹이면 바로 이 백화점의 모기업이었거든요. 계열사 23개, 직원 3만 명을 거느린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가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백화점 임원들이 허겁지겁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내부에 퍼지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상무, 전무, 본부장까지 줄줄이 정문으로 달려왔죠. 하지만 강태호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용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 왜 그만두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용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라니까. 그냥 좀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해서. 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형의 경비복에 남아있는 희미한 커피 얼룩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형의 가슴 안주머니에서 비어져 나온 구겨진 사진의 모서리도요. 강태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형님, 누가 그랬습니까? 박용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강태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문 앞에 도열해 있던 백화점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강태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화점 사업부 부장,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해. 그 한마디에 임원들 사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즉시 전화를 걸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백화점 안쪽에서 쇼핑백을 든 한소라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소란을 보고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한소라의 눈에 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 5대, 경호원 10명, 그리고 회색 코트의 노신사가 경비원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광경이요. 한소라가 옆에 있던 김준혁을 붙잡았어요. 저 사람 누구야? 저기 코트 입은 노인. 김준혁이 한소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다만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성진그룹 강태호 회장님이십니다. 이 백화점의 주인이시죠? 한소라의 쇼핑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5분 뒤
백화점 1층 VIP 라운지에 긴급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강태호가 상석에 앉았고 맞은편에 정민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어요. 한소라는 라운지 구석에서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죠. 강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어요. 정 부장, 자네가 이 백화점 정문 경비원을 해고했다지. 정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제 아내가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오해. 강태호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씹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박용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용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죠. 이분이 누구인지 아나?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소라도 소파에서 몸을 움츠리며 눈을 피했어요.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야. 50년 전 베트남 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를 등에 업고 400m를 기어간 분이시다. 라운지 안에 있던 임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천천히 한소라를 향했어요. 내 은인의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커피를 유니폼에 끼얹고 전우들 사진을 구두로 밟은 사람이 자네 아내라며. 한소라의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의 명예가 짓밟혔을 때 느끼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죠. 한소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호가 한소라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한 거면 괜찮은 건가? 사람이 사람에게 저런 짓을 하는 게 누구한테든 괜찮은 건가? 한소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강태호가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 부장, 자네 오늘부로 사표 내게. 아내의 행실을 알고도 묵인한 자네도 똑같아. 정민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20년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강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 자네 아내 출입을 영구 금지시켜라. 오늘부터 당장. 한소라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안의 임원들 중 한소라의 갑질에 시달렸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용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쉬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용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태호야. 자리 하나만 다시 마련해주면 돼. 나는 일하는 게 좋거든. 강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8조 원을 줘도 받지 않을 사람이 경비원 자리 하나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태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 힘이란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나 부장 타이틀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